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앞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한국 쪽과 그리고 미국 쪽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위 전문가가 이런 전망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철수할 거라는 이 극단적인 관측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에 그때 이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하나의 중심축, 가장 좀 골치 아픈 가장 그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로 그때 꼽혔던 게 주한미군 문제였습니다. 생생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11월 대선에서 이겨서 재선 도전에 나선 게 진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나토의 방위비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크게 흔들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그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정한 행동. 다시 말해서 나토가 제 몫의 분담금을 부담해야만 미국은 나토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갖다 퍼주는 건 나는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즉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낸다면 그렇다면 나토에 머물러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공정한 그 대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나토를 보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토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심플한 거지만 또 어찌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심플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와 또는 뭐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더구나 해서 이제 사실은 심플이 아니라 그 어느 그 이슈보다도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슈를 아주 간단하게 전달하는 건 아주 선수죠. 그러면서 나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심플한 겁니다. 돈을 내는 만큼 우리가 지켜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런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한국 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빅터 차 교수는요, 트럼프 재집권 시에 나토가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특히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 군사훈련, 사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엊그저께도 뭐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니 남쪽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쟤네들은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왜 자꾸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 무기 좋으니까 러시아 사갈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또 얼마 전에 시작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김정은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 건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거는 김정은이 그 어떤 이슈보다도 기다리는 이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무슨 전쟁이 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게 이 주한미군 문제인데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차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이나 한미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켜줄 필요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대만에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일본에 있는 미군을 보낼 수도 있고 본토에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멀어. 가장 가까운 게 어디야? 한국에서 있는 주한미군 그쪽으로 이동시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한국 쟤네들 보니까 뭐 몇 푼 내지도 않던데 옮기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군사 최고 사령관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자,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으로 있는 우리 한국계 영김 연방하원의원도 여러 가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석이 갑자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영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만일 대만과 중국의 무력 갈등이 발생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에 처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제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도 약간 저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나 콘도나 이런 집 렌트 사는 것과 비슷해요. 뭐 2년 계약했다. 그럼 2년 뒤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그 전에 하잖아요. 뭐 4,000불 내는데 4,300불을 받을 것이냐, 4,500불을 받을 것이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요거를 계약 기간이 끝나고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그러면 협상이 합의가 되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계약 기간 끝나면서 빠이빠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그게 이제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협상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 협상을 위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상팀을 꾸리고 최근에 대화를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1년 훨씬 더 많이 남아서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건 전략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물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빠르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미 양국의 암묵적인 공감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에 하나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빨리 협상을 매듭짓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그 협상 합의를 했다고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상 만일 그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 협상 결과도 뭐 물론 다 되돌리고 야 이거 나 인정 못해 하고 다 되돌리고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도 물론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하튼 협상 마무리는 대선 전에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그 피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보도 며칠 전에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자 업계를 떠나는 그 에이전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지금까지 지속해온 에이전트 피 관행을 바꾸는 데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LA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주택 매매 시에 통상적으로 6%의 중개 수수료, 6%의 에이전트 피를 누가 내느냐? 지금까지는 셀러가 다 냅니다. 셀러가.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그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불가피해지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그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규정될 중개 수수료는 주택 판매자가 즉 셀러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협상을 해서 수수료율을 몇 %를 할 것인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어의 그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그 셀러 측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이제 셀러가 다 냅니다. 한 6% 되는 걸 다 내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짜리 집을, 요즘은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해도 뭐 옛날 뭐 20년, 30년 전은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100만 불 다 넘어가는 집입니다. 웬만한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라고 치자고요. 100만 불짜리 집을 팔았으면 6만 불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뭐 많지도 않으세요. 옛날에 이제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막 일일이 다 모시고 다니고 뭐 그렇게 그 당시 예를 들면 뭐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한 군데 정도 결정해서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군데 아니라 30군데를 모시고 다녔는데도 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잖아요. 뭐 요즘은 뭐 진로우 또 뭐 이런 데서 뭐 redfin.com 뭐 이런 데서 본인들이 다 알아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딱 뽑아갖고 요거 갑시다. 여기 내가 한 5군데 뽑아놨으니까 여기만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참 쉽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이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 입장에서는 100만 불 팔면 뭐 서류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그런 일 했는데 그 에이전트들한테 막 6만 불씩 줄래니까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피를 낮추기 위해서 셀러가 에이전트와 사전에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그 바이어 쪽의 그 피는 내가 안 내겠습니다. 뭐 이런 바이어 쪽 에이전트 피는 내가 안 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협상 과정에서 그 피 인하 경쟁을 셀러가 좀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 그 에이전트는요,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업계에 많은 혼돈 그리고 혼란 이런 게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는 데는 주 수입원인 그 에이전트 피 감소 때문입니다. 물론 자, 바이어를 대행하는 이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의 수입 감소는 당연히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 뭐 항상 바이어 에이전트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뭐 셀러 쪽 에이전트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론 바이어 쪽 에이전트 하시는데, 여하튼 반반이라고 봤을 때 나의 이 반쪽 사이드 일에 대한 그 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셀러와 바이어를 잡기 위한 그 에이전트 사이의 그 고객 유치전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수입 감소와 함께 에이전트들의 그 경쟁이 좀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되는 에이전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관련 업계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인 에이전트는요, 아직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에이전트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특히 업계에 입문한 지 1년, 2년 정도 되시는 소위 말해서 신참 에이전트들이 가장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런 신참 에이전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동안 이런 그 새로 바뀐 것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2, 3년 정도 동안 신참을 비롯해서 오래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의 업계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참 루키들 또는 한 30년쯤 하신 그런 분들, 뭐 굳이 은퇴 안 하시고 요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설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어느 순간 야, 뭐 이렇게 피 줄고 그러는데 나 할 만큼 했어. 뭐 그만하지 뭐. 나 이제 은퇴할래. 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가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를 7월 달부터는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한인 분들이 그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좀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 그분들이 많은 수익을 일으키면서 한인 언론계에 뭐 광고도 내주시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도 많이 써주시고, 또 뭐 기부도 하시고, 교회에 가서 헌금도 많이 내시고, 무슨 동호회나 단체 이런 데 뭐 회비도 팍팍 내시고 이랬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 시절보다는 조금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 경제 전반에도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슬기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요. 토요일이 30, 일요일이 31일이죠. 그때 그 31일 부활절입니다. 자, 오는 31일 부활절을 앞두고 일부 소매 업체들이 휴업 또는 영업시간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부활절 당일 문을 닫는 매장은요. 닫는 매장, 타겟, RD, 코스코, 샘스클럽, TJ맥스, 마샬, 홈굿즈, 로스, 메이시스 등입니다. 단 이 업체들은요. 부활절 일요일을 전후로 해서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디포의 경우에는요. 부활절 당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고 밝혔고 또 사무용품 전문 업체죠. 스테이플스는 부활절 날은 낮 12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5시까지 단축 영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케아, CVS, 크로거, 월그린스, 월마트, 홀푸드, BJ 홀세일 클럽 등은 부활절 당일에도 정상 영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간 또 하면은 몇 시부터 하는지 그런 시간 이런 게 매장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서 매장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밝히는 대형 업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 하드웨어 같은 것도 매장마다 다릅니다. 문의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노스트롬 백화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펫코, 이 펫샵이죠. 펫코도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직접 문의해 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어디가 가장 인구 감소가 빠르냐? 네. LA 카운티입니다. LA 카운티가 지난해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연방 그 센서스국이 최근에 발표한 그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인구 추산치는 지난 2022년 7월 1일 971만 9,700명에서 지난해 7월 1일, 그리고 1년 후인 지난해 7월 1일 966만 3,300명으로 1년간 무려 5만 6,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1년에 LA 카운티에서 5만 6천 명 이상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국 카운티들을 다 놓고 봤을 때 1등이에요, 1등. 최악이죠. 인구 감소 수는 인구 감소 수 2위는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28,300명이 줄어든 뉴욕주의 킹스 카운티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뉴욕주의 퀸스 카운티 26,300명. 그리고 4위는 뉴욕주의 브롱코스 카운티 25,300명. 5위는 일리노이주 쿠 카운티 24,400명의 순으로 감소량이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가 1등, 뉴욕주의 3개 카운티가 2, 3, 4등을 차지한 거네요. 지난 1년 동안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내에 58개, 캘리포니아주에는 그 카운티가 58개 있는데요. 그 58개 카운티 가운데 40개 카운티에서 인구 감소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럼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는 어떻게 됐느냐?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는 14,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제가 5위까지 말씀드렸죠. 그 5위에서 6위 건너뛰면 7위가 오렌지 카운티예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잖아요. 자, 그리고 샌디에고 볼까요? 샌디에고 카운티는 1년 동안에 7,200명이 감소해서 전국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가주로 올라가면 알라메다 카운티가 있어요. 거기서 6,000명 정도 감소해서 전국 1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많다는, 그리고 좀 뭐 살기 좋다라는 것을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이미 인구 유입이 됐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주, 이 두 개 주가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카운티 최근에 뭐 1등에서 한 15등까지 싹 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다 있는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는 뭐 잘 우리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높은 주거비. 뭐 집을 사서 몰개지를 내던 아니면 집을 사서 몰개지 내는 것은 이제 이자율과 관련되니까 전국적인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 전에 집값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집을 사도 힘들고 또는
렌트를 하겠다? 그럼 렌트비가 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높은 주거비,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 마약 문제, 그리고 높은 세금 문제,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아우 이렇게 복잡한 데서 굳이 안 살아도 돼. 나 좀 떨어진 데 가서 살을래. 그래도 난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LA 카운티의 경우에 수입의 30% 이상을 그 렌트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의 비율이 그 센서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LA 카운티에서는 무려 56%가 난 렌트비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번 돈 중에 30% 이상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LA 카운티에서는 56%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비율이죠. 자, 커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저도 뭐 좋아는 합니다만은 많이는 안 먹습니다. 아침에 그저 한 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오후 되면 한 반 잔 정도? 요게 뭐 저는 다인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커피에 대해서 그 맛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나 맛을 구별을 뭐 잘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커피에 대해서는 그냥 스타벅스 커피 정도면 뭐 전 좋아합니다. 조금 스트롱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스타벅스 이제 사면은 이제 좀 뜨거운 물 좀 타달라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죠. 네. 스타벅스 커피는 그런데 이제 맛도 그렇지만 좀 스트롱한 게 저한테는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 향은 그 스타벅스 커피의 향은 그건 뭐 다른 데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뭐 스타벅스 커피에 뜨거운 물 조금 타서 묽게 하면 저는 뭐 그 정도면 최고로 생각하는 초등 입맛 커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 전국 미국에서 바리스타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인이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1등한 거예요, 1등.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서 이 대회에서 한인 바리스타가 최종 우승으로 챔피언을 거머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에 남가주의 렌초 쿠카몬과에서 열렸던 2024 US 커피 챔피언십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올해 36살인 한인 프랭크 라 씨가 이제 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라라고 하기도 하죠. 한인 프랭크 라 씨가 챔피언을 획득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22년부터 멜로즈 애비뉴와 폴러 애비뉴 인근에서 Be Bright Coffee라는 이 커피 전문 샵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 프랭크 라 씨는 오는 5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 2024의 미국 대표 바리스타 자격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세계 챔피언 되는 거죠. 이제는 커피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 그 조선 말기 때죠. 왕실에 조심스럽게 소개가 된 그 커피. 그 커피가 그때는 뭐 그게 뭔지도 몰라서 고종 황제인가요? 이 커피를 소개해 주니까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조심스럽게 맛보고 생각보다 맛있다 그래서 뭐 매일 한두 잔씩을 뭐 즐겨 드셨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몰라서 이게 무엇인고 했더니 커피라고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뭐라고? 커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뭐 여하튼 뭐 커피 뭐 하다가 가베라고들 불렀잖아요. 가베.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 말기 때 처음 이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베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저 왕실 몇몇 사람만 겨우 얻어마시곤 했는데 이제는 미국 챔피언을 넘어서 세계 챔피언까지도 넘보고 있고요. 또 그 세계 챔피언을 선정하는 그 대회도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커피 땡기는데요. 예, 뭐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영상 잠깐 세우시고 커피 한 잔 갖고 와서 드시면서 또 계속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에 제가 전해드리죠. LA에 있는 US 아주 투어 박병식 대표의
이분 여행 칼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도에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해드릴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인도 이야기 일부인데요. 인도 하면 우리가 거기 지저분한데 여행을 뭐하러 가? 이런 분들도 어쩌다가 계세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저분한 거 그런 걸 떠나서 야, 이 나라는 한 번쯤 가보기는 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US 아주 투어 박병식 대표가 전하는 인도 이야기 여행 칼럼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라고 하면은 보통 영어로는 그냥 인디아라고 쓰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인디안으로 한 것도 유래가 된 것도 인도를 찾아갔다가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도라고 착각을 한 데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약 500년 전, 400년 전 이때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가고 싶어서 아주 환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을 하면 환장을 했다, 그 생각할 정도로 인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해상을 이용해서 가는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된 시기가 약 400년, 500년 그 전입니다.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원래는 아프리카하고 같이 붙어 있던 그 육지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남부에 가보면은요,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구가 옛날에 똑같이 붙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인도는요, 큰 나라이고 인구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또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가자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말 인도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외부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 땅이 살기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꾸 북쪽에서부터 외부 침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보면은 계급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계급이 많아졌나 하면은 자꾸 외부 침입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계급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뭘 볼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지마할을 꼭 가봐야 되겠죠. 타지마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나시를 중요한 곳으로,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라나시를 또 가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가보고 나서는 지저분하다 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저분한 것이 그게 바로 거기는 그 특이한 관광거리입니다. 겐지스 강이 흐르고 겐지스 강가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는 모두 참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겐지스 강 물을 말이죠, 상하지 않는다고 성수라고 해서 또 떠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욕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 마지막에는 거기서 화장을 해갖고 자기가 몸이 화장된 젤을 거기다 뿌리면은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완성됐다고 볼 정도로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참 이야기거리 많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칼럼 인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여행, 우리 미주 한인 말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 해외 여행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어디냐 봤더니 요즘 일본이에요. 일본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가깝고 또 한국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일본이 지금 이제 엔화가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제 좀 물가가 외국에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싸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가는데, 자,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요,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1월, 2월 2달 사이 일본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확진 사례가 총 400여 건 집계됐다고 합니다.
일본 47개 현 가운데 2개 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에서 이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STSS는 이 화농성 연쇄 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연쇄 상구균은 비말, 신체 접촉, 손발 상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감염자는 고열, 인후통, 충혈된 눈, 설사 또는 근육통 등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일부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혼미해지는 식으로 크게 중상을 입을 수도 크게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그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치사율은 최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2월까지 그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65명 가운데 무려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다만 이제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 상구균의 기전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그 요인이 많이 있고 또 그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지고 치사율이 높은지조차 참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계다라고 일본 측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다가 이제 이런 거 걸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라는 얘기고요. 한편 이제 올해 2월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국적별로 조사하니까 어느 나라가 잘 많았냐? 앞서 말씀드렸죠? 네. 한국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럼 갔느냐? 지난 2월 한 달에만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적자는 81만 8,5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81만 8,500명이 일본 관광을 간 거예요.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분인데요. 전 백악관 국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백악관 국장 피터 나바로 국장이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을 계속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의회 모독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검찰에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모독죄로 이게 진짜로 수감되어 버렸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무역과 제조업 정책국장을 지냈던 이 나바로는 어제 그 마이애미의 연방교도소에 출두해서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드디어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은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장을 계속 무시하면서 출석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출석 안 하고 거부하고 또 관련 서류들도 제공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9월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그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징역 4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무섭죠? 의회 모독죄. 의회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갔다고 수감시켜버린 겁니다. 이로써 이제 피터 나바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고위 관계자 가운데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또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 주의 그 이민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발목을 잡혀서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시 시행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텍사스 주의 이민법이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그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SB4의 시행을 못하게 하고 있던 것을 해제한다니까 뭐예요? 시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법원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그럼 발생할 수 있느냐? 앞으로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인데요.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에서 주 사법당국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주 사법당국이 구금할 수도 있고 또 텍사스 주의 판사가 출국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가
연방에서 건들지 마. 텍사스 주로 오는 미립국자들은 우리가 다 잡아서 구금시켰다고 다 쫓아낼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버스에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서 뉴욕에다가 갖다 막 덤핑하고 그랬잖아요. 떨어뜨려 놓고 버스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텍사스 주 차원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뉴욕까지 돈 들여서 보낼 것도 없이 텍사스 주에서 그대로 다른 나라로 멕시코로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시행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각지가 그 이민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요, 이제 뉴욕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981년부터 유지해온 그 뉴욕시의 대표적인 진보 정책인 쉼터 권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제 Right to Shelter라는 것입니다.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권리. 이걸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수정했습니다. 지난 43년간 이 정책에 따라서 뉴욕에서는 갈 곳 없는 노숙자나 또는 불법으로 왔더라도 이미 그 뉴욕에 발을 들인 그런 이민자들에게 언제든지 의무적으로 시정부가 쉼터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인 공적 가치인 것만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뉴욕시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2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서 뉴욕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를 이제 재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뉴욕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적으로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자 결국은 뉴욕시가 현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서 지난 15일 법원의 중재에 따라서 법률구조협회 등과 합의를 했는데 쉼터 권리의 수정안을 내놓고 이 수정안을 발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민자 가운데 성인의 경우에는 30일까지는 쉼터에 머무를 권리를 보장해 주되 30일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이민자가 와서도 나 갈 곳 없으니까 좀 나 받아줘. 그러면 일단 받아는 주는데 딱 30일까지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면은 다시 심사하는데 다시 심사해서 또 받아줄 것 같으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다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사를 통해서 accept 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뉴욕시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도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 치면 더 적은 액수지만 최대한 빨리 땡겨서 뭐 요즘 62세부터 가능한가요? 62세부터 받을까? 아니면 액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늦게 받을까 하는 그런 이슈를 갖고 사람마다 다 소신이 다르더라고요. 또 찬반 논란도 늘고 있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찬반 논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불이익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도 일찍 타는 소위 조기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으로 이제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도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기 노령연금 일찍 받는 그런 총 수급자는요, 84만 9,744명, 약 어림잡아서 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이처럼 앞당겨 받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생계비 마련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난 당장 먹고 살기가 당장 힘들어서 뭐 적은 돈이라도 지금 받을래 이런 것이죠. 실직,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제 더 이상 잡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은퇴 나이가 65세가 아직 안 됐지만 뭐 실직을 한 경우,
또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건강 악화 등등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다달이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한 걱정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뭐 난 지금 살아있을 때 좀 미리 받지 뭐 이런 거죠. 괜히 늦게 받는다고 했다가 그 전에 나 죽어버리면 아까워서 어떡해? 나 일찍 받을래? 뭐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까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 그냥 일찍 받을래? 여러 가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받기보다는 액수가 적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러면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은퇴 후에 20년 가입한 65세의 경우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할 때, 그러니까 65세 돼서 내가 처음 받는다 할 때 월 연금액은 54만 원입니다. 54만 원. 사실 뭐 미국에 치면은 많지는 않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 안 되는구나.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 낸 사람이 받는 SSA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불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받잖아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셨어도 나이가 되고 저소득층이면 받는 거 웰페어라고 하죠. SSI. 그것도 뭐 900 얼마 거의 1,000불 가까이 받잖아요. 그러면 원화로 치면은 한 120만 원, 1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세금 내고도 받는 게 54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자, 여하튼 세금 낸 사람이 받는 연금은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겨서 받게 되면 65세가 아니라 64세에 받겠다 하면 51만 원, 그리고 5년 앞당겨서 받겠다고 하면 이거 더 크게 줄어서 38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한 300불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이제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그 액수는 많다. 뭐 물가, 뭐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 연금 액수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배를 넘어서 3배 가까이 되네요. 자,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반려견 말고 반려돌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땅에 있는 돌, 자연석. 한국에서는 그 장례식 체험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자기의 장례식을 미리 체험해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고 해서 멍 때리기라 그러죠. 그 멍 때리기 체험도 한국에서는 가끔 합니다. 스트레스 푸는데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그 대회까지도 있는데 이번에는요, 돌멩이를 키우는 반려돌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한국에서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들이 산업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다라면서 이들이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서 돌을 키우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어때요?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뭐 다이나믹한 그런 나라 않습니까? 일도 많이 하고 놀 때도 열정적으로 놀고 뭐 이래서 이제 다이나믹한데, 그런 다이나믹한 사회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정적인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정적인 분위기에 가만히 뭐 멍 때리고 있기 좀 그러니까 멋있는 돌, 예쁜 돌 이런 거를 집안에다 갖다 놓고 그 돌을 쫙 매일 쳐다보면서 정적인 걸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가 준 어떤 큰 반려돌을 하나 키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니까 키운다라는 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반려돌을 키우고 있다라는 30살의 이모 씨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직장에서의 힘든 일을 내 돌에 털어놓고는 합니다. 말로 그렇게 돌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오늘 힘들었어. 야, 근데 오늘 부장님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대? 집에서 부부싸움 했나? 오늘 부장님은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알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말 못 말려. 당장 때려칠까? 때려치자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돌 보고 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무생물인 그 돌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반려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라고 그 직장인 이모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돌을 취급하는 한 한국의 업체의 대표는요, 한 달에 반려돌 주문이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들어온다라면서 최근에는 기본적인 회색돌,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회색, 깨끗한 회색깔의 둥글둥글한 그 돌이 가장 파퓰러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기본적인 회색 돌 외에 약간 분홍색을 띠는 소위 장미석 등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는 거죠. 반려돌에 가다 또 이제 이름도 붙인대요. 그 소유주들이 반려돌 방방이라는 반려돌을 키우는 어떤 사람은 산책이나 운동을 나갈 때면 주머니 속에 쏙 놓고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33살의 구모 씨 직장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돌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견뎠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 일종의 어떤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운다라는 개념이 물론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1975년대 그 후반에 미국에서는 한 광고회사의 중진이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처럼 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펫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락할 때 락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 용어인데요. 펫락, 락은 이제 돌 락자입니다. 펫락. 그렇게 선물처럼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 펫락을 처음으로 선보여서 유행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짧게 유행했다가 이제 사라진 그 펫락 열풍이 약 반세기 만에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요, 펫락이 선물 받는 사람을 놀리려는 일종의 장난처럼 유행했었는데요. 그런 것과는 달리 지금 한국에서는 장난이 절대 아니고 진지하게 선물 주고받고 진지하게 돈 주고 사고 어떤 면에서는 고요함과 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얻기 위한 귀중한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펫락.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아름다운 멋진 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있으시면 댓글로도 한번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